이게 저희 진행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아까 뵈니까, 지금 어디 계시지? 그, 우리 손정원 대표님이 아까 계셨었는데, 손 대표님 어디 계세요? 세 번째 줄. 손 대표님 혹시 나가셨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예. 아니, 들어오신 김에 그냥 실리콘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정도 좀 이렇게 저희 오신 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손재권 더 밀크 대표고요. 지금 말씀, 우리 정구민 교수님하고 또 최표식 작가님 또 임정욱 대표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도움도 많이, 예, 도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현재 뭐 미국 분위기가 다 지금 아직 락다운 좀 자택 격리 중이어서 많이,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모빌리티의 변화, 그리고 또,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 또, 실리콘밸리의 투자 변화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실리콘밸리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다음 창업을 하면은 이제 오피스를 아예 안 두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위워크 때문에 창업하기도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다 사무실 빌렸어야 됐는데 공유 오피스 때문에 이제 공유 오피스로 들어가서 창업하기 굉장히 쉬워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 공유 오피스조차도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아예 집에서 창업을 하고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아마존하고 구글은 지금 연말까지 다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누가 다 올해 집에서 일하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찍 회사에 나갈수록 잘 안 나가는 기업들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뭐 재택근무하는 게 좀 많이 익숙해져서 앞으로 비즈니스도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재택근무 중심의 그런 창업을 하고 일반 오피스들도 이제 일반 회사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 다 이제 팔고 다 지금 재계약은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오피스에 들어가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재계약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확 줄이거나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로봇이나 또 드론 이런 개발들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택트라는 비즈니스가 아까 이제 VR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또 약간, 아까 원격 근무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진짜로 이제 창업은 사무실 없이 한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 또 저 재택 교육도 마찬가지 원격 교육도 한국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한국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집에 있어도 이제 선생님들 학교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다 나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이제 학교 다 나오라고 학교 선생님 애들은 안 나가지만 학생들 안 나가지만 선생님들은 다 학교 나가는데, 이제 미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지금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교육도 지금은 좀 힘들죠,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게 더 나은데, 집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까지 계속 된다면, 이게 원격 교육이 이제 이런 넥스트 노멀 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미국은 아시겠지만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의료비가 비싸고, 또 보험료가 비싼데, 이제 원격 진료를 지금은, 완전히 필요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거나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병원 오지 말라고 하니까요. 지금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서 받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근무 환경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또, 원격 교육, 또 원격 진료, 이런, 큰 시대의 변화들이, 미국에서는 그 체감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창업도 많이, 벌어질 거다. 물론 당장은 지금, 창업, 펀딩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죠. 아까 이제 임정욱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왜냐면, 그 데모데이도 잘 안 되고, 원래 투자도 직접 보고 이렇게 검증을 하고 듀딜리전스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버추얼리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고 데모데이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렇게 사무실 없이 할 수 있고, 또 팀도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지금 굉장히 믹스드된 환경이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갈 거냐. 한국이나 중국은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회복이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오프가 하이브리드로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뉴 노멀, 하프 노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 노멀. 그러니까, 이제, 하프죠. 안티 노멀이 아니나,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도 반 세계화 하면은, 이제, 안티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하프 세계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이브리드, 온오프가 완전 하이브리드 되면서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환경도 당분간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과 관련된 비즈니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이제, 예, 일단은 그렇게 좀 변화를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번 손재원 대표님 모시고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아무래도 글로벌이 미국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건 한 번 더 저희가,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약간 놀랐던 거는 뭐냐면, 지난해 8월에 1조 달러 기업이 애플이 될 거냐, 뭐 아마존이 될 거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애플이 먼저 됐죠. 그리고 두 달 후에 이제 아마존이 1조 달러 기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쫓아오고 해서, 우리 세계 1조 달러 기업이 막 몇 개씩 생기기 시작하던 그런 때가 지난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7천, 천조죠, 천조. 천조 7천억이 넘었고, 그 다음에 애플도 그 뒤를 잇고, 아마존도. 그래서 이게 1년, 2년 사이에 또다시 1조 달러가 더 올라가는 2조 달러 기업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매출 제로인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행 관련한 거라든지, 아니면 공유 관련한, 아니면 유아 관련된 이런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 제로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 생긴 이후에. 그래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본질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이드 이펙트 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본 제 기사 중에 한 60% 정도가 그래도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는 그 살아있는 자의 어떤 전인물이죠.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은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정구민 교수님한테 막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2023년 정도 되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멀지 않은 거예요. 뭐 1, 2년 버티기도 힘든데 2023년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프로스텐 설리반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이제
2023년도를 가면 이제 2019년 생산량을 달성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내후년은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여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토론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에 채팅창에 전체가 보이실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질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실 손재원 대표께서도 오셨기 때문에 뭐 손 대표님 포함해서 여러분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그 사이에 우리 임종욱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매출 제로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이리얼 트립, 뭐 그다음에 몇 개 공유 기업들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뭔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좀 변신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뭐 1, 2년을 좀 더 버텨서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된다든지 이럴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뭐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런데 뭐 사실 완전히 매출이 제로인 데도 있겠지만 제로일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제 중앙일보 기사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봤는데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매출을 이렇게 좀 보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트레바리 같은 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트레바리 같은 곳이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랜선 트레바리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쪽으로 빠르게 이렇게 그걸 바꾸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이런 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업 모델을 빠르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고 오히려 작고 초기인 데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 때 버티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좀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좀 덩치가 이렇게 커진 데들이 사실은 좀 문제인데 그런 데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사실 유니콘들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유니콘들 중에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렇게 좀 타격을 받은 데들이 가장 직격탄을 사실 맞은 것 같고요.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덜하다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방역도 잘 되고, 그래서 이 K-방역에 대한 역설이 뭐냐면, 다시 예전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원격 의료나 아니면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풀어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 약간 하다가요. 지금 이태원 사태를 보고, 다시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이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 BBC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한국이 제2차 팬데믹의 가능성이 있으면 세계가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부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본 뉴스를 제가 봤더니 일본에 있는 그 사회자하고 그 참여자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처를 하고 있느냐. 2차 이런 감염 사태가 왔을 때 일본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PCR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손으로 써가지고요. 도장을 받아서 팩스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든 간에 다시 한번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조민식 대표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요즘 클라우드가 조 대표님 혹시 제 말씀 들리세요? 조 대표님 저희가 멈추고 갔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해주셔야 이게 사실은 웹세미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궁금하시면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오프라인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얘기하고 이런 식이면 예전에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일이죠. 여러분 뭐 질문 없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한테 해주시고
저는 류교원이라고 하고요. 저도 예, 미국 산호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인텔이 무빗이라는 업체를 뭐 1조 원 넘게 주고 인수를 했고, 몇 년 전에는 모빌라이인가요? 예. 모빌라이를 뭐 한 17조 원 이상의 큰 돈을 주고 샀고, 인텔이 이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인텔이 쪽 모빌리티 업계에서 네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를 들면 뭐 기존 자동차 업체들하고 뭐 파트너십을 한다든가 어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인텔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지 혹시 그런 코멘트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네네. 네. 일단은 인텔의 무빗 인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주시고요. 혹시 정 교수님 네네. 제가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업체들을 좀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막 모빌아이를 인수하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빌아이 다음에 이제 차세대로 나올 만한 넥스트 모빌아이가 뭐가 있는지 세 개 업체를 얘기를 추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빗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넥사라고 하는 이제 교통 AI 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토톡스라고 하는 V2X 쪽이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무빗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나름대로 복합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텔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면은 인텔 자체보다는 모빌아이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 쪽에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카메라 솔루션 바탕으로 자율주행 솔루션 가는 부분들을 이제 인텔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하고 묶는다는 그런 분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무빗 자체가 워낙 성장성이 괜찮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 연결이라든가 복합교통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텔 자체는 지금 모빌아이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모빌아이 자체에서 이제 어떤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붙인 솔루션을 이제 내놓으면 그걸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막간을 통해서 여기에, 토론자들이나 아니면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까 제가 조민식 대표님을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쪽에, 지금 최고의 기업으로, 요즘 너무너무 잘 되시죠? 요즘 클라우드에 대한 분위기 정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글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비대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클라우드라는 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컨버전 레이시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 20% 되는데 한국이 한 5% 미만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어쨌든 EBS 교육방송 우리가 온라인 계약과 더불어서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EBS라든지 캘리스라든지 상황 자체가 전혀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혼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동적 5만 정도 예상되는 거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작업해서 100만, 500만까지, 아마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갔다는 걸 보고서 다들 놀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트래픽에 대한 걸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손재건 교수가 지금 실사가 비대면으로 일어나기 어려워서 투자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역발상에서
이거를 저희가 온라인 화상으로 실사가 이루어진 거를 최근에 저희가 지금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버추어 투어 서비스라는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안에 이슈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어쨌든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CMO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듀딜리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 그 아주 고해상도의 양방향 영상 솔루션 구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저희가 일주일 만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회사 자랑으로 들어가시네. 아니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걸 보다 보니까 제가 느끼게 예. 저희가 사실 저번에 그 코비드19라는 그 대응 솔루션이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마케팅하고 어나운스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어나운스를 하고 그다음에 발빠르게 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러 가지 애브노멀이 노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발빠르게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대응? 그 실행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입장에서. 근데 그 EBS 온라인 개강에 그 문제가 없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팀들이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사실 그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또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게 됐고 또 그 역할이라는 게 또 많이 저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 사업 번창하시고요. 제가 질문이 한 분이 들어왔는데 식품 제조 회사 이거는 뭐 우리 저기 연사분들 포함해서 모두 같은 의견을 나누는 건데요. 그 식품 제조 회사에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기술이 없는 작은 회사는 어떤 디커플링이나 신사업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의견 있으신 분 이야기를 좀 주시죠. 작은 회사들 이런 기술력보다는 뭐 이런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모색. 글쎄요, 약간 좀 IT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IT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의견 없으세요? 좀 이렇게 코멘트를 좀 주시면 큰 도움이 제가 되죠. 한마디 예. 드리면 식품 제조 쪽에 계시면은 뭐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마켓컬리라든지 그리고 뭐 헬로네이처도 있고 또 배미니아는 B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매대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유통 채널이 생기고 그게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데들이 뭐 하루에도 뭐 엄청난 막 수십억 원 이상의 그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새롭게 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좀 참신한 제품들을 이렇게 좀 그 발굴을 해서 팔려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빨리 이해를 하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어 있는 맛집의 그 맛있는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선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플랫폼에 태워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팔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요새 식품 그런 먹는 것도 일종의 컨텐츠화가 됐고 그 좋은 컨텐츠, 식품 컨텐츠, 먹거리 컨텐츠를 알아보고 빠르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시장의 니즈를 보고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기술이 아니라 그게 기획력, 마케팅의 그런 승리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인정을 받으면 기술이 아니라도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 밀키트를 만드는 프레시지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뭐 그 테이스티 나인이라는 회사나 오픈 더 테이블 같은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그런 플랫폼에 그리고 그 이런 변화하는 고객들이 니즈에 맞춰서 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꼭 IT가 아니라 변화하는 그 시장의 기호에 어떻게 빨리 맞추고 기획을 하고 컨텐츠화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임 대표님 말씀에 아주 놀라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걸 너무 오리엔티드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놓치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어떤 콘텐츠와 그다음에 그 플랫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비록 우리 전문가긴 하지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의견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분이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계속 질문을 주시면 우리 최 작가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은데 AR, VR 산업이 사실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에 대한 부분을 뒤로 했고 근데 다시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선두 기업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술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통상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도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바일도 실제로 스마트폰을 애플이 그렇게 출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시장을 예측하지는 못했었잖아요. 지금 VR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실 내가 쓰기 전까지는 절대 그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VR 시장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30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원 이상을 주고 샀었는데 사실 그때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그 값을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 거의 한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했으니까 벌써 6년,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페이스북은 그 오큘러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VR 시장이 뛰어들었냐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VR이나 MR이나 이런 방향을 대체적으로 콘텐츠나 어떤 몰입형 어떤 시장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보고 있는 거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그 컴퓨팅 플랫폼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바일이 지금 PC 다음에 PC와 함께 가는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제 인식이 됐지만 모바일 이후에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 컴퓨팅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준비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차세대 컴퓨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처럼 우리가 PC나 모바일에서 보는 그런 어떤 평면적인 그런 컴퓨팅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컴퓨팅은 이미 컴퓨팅화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아까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컴퓨팅 파워들을 아주 작은 단말이나 PC에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컴퓨팅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서 처리된 어떤 결과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이 필요할 거고 그런 가상현실이 어느 정도 환경이 구축이 되면 아마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근데 가상현실도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한 공간에 다 모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바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될 때 그것들을 어떻게 그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표현해 줄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GPU 파워가 필요할 거고, 그럼 굉장히 어쨌든 이런 모든 파워들을 이제 구축하고 여기에 이거를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적어도 3년 이내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가상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노는 뭐 세컨 라이프에도 많이 좀 속았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바타가 그냥 아주 단순화된 아바타가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간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우리 자체가 우리 사람이라는 모습이 사이버 세계의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일일이 스캔해서 넣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AI로 유출을 해서 실제 동작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추측을 해서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외부의 센서가 우리 몸을 스캔을 해서 가상현실에 넣어주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네, 영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여기 그 중간에 우리 여기 그 참여자 중에 지금 계세요? 저기 그 안철수 랩의 전산수 박사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뭔가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그 마이크 여실 수 있으세요? 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질문을 아주 직접 하시죠. 뭐 저기 제가 읽는 것보다 이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해서. 네, 저는 안랩의 전상수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이 안전하고 클라우드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커다란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검색 결과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모두 클라우드로 갈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도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오프라인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클라우드가 계속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네. 과연 오프라인도 있을 텐데, 그런 그 오프라인이 계속 지속이 될 거냐.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가 갈 거냐라고 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거는 저기 보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관계가 있나요?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보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혹시 뭐 네. 답변을 뭐 여기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건 우리 저기 조민식 대표님 한 번뿐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저는 클라우드, 제가 여기 뭐 선수가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좀 그렇긴 한데, 클라우드 이후에 포그하고 에지 컴퓨팅이 또 갑자기 또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단말에서 보였던 것이 클라우드로 올라갔고, 우리가 예전에 백스 쓸 때는 단말이었단 말이죠. 중앙 집중형이었다가 단말로 내려왔고, 다시 중앙 집중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엣지와 포그로다가 또 분산되고 있고, 참 이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